안녕하세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전문가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이호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후 준비와 경매, 공매를 활용한 부동산 연금 만들기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100세 시대가 현실화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으로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 시간에는 노후 준비에서 우리가 꼭 유념해야 될 부분, 그리고 국가기관에서 지급하고 있는 부동산 연금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그 노후 빈곤 현실을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10명 중 7명이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 그리고 세계에서 노후 빈곤율이 최고 수준인데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노후 준비 발등에 불인데 국민연금으로는 부족하다. 등등의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퇴직 후 뭐하지? 이런 노후 준비가 안 된 장년층들의 말씀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50대 가구 평균 보유 자산이 총 자산이 6억 4,200여만 원, 거기에 부채가 1억 한 800여만 원 정도 있고요. 순자산이 5억 한 3,400여만 원, 거기에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5억 원, 4억 9,500여만 원. 그래서 이제 가용할 수 있는 순금융 자산은 3,900여만 원뿐이 안 된다. 이렇게 통계청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국민연금 수령 현황을 보면 기초연금, 국민연금 지난 10월 현재 65세 어르신의 90%가 평균 60만 원 정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어떤 기본적인 생활비는 최소 생활비죠. 최소 생활비는 개인이 한 124만 원 정도, 부부가 198만 원, 한 2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이 국민연금, 기초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그리고 산지연금을 이용하면 기대수명 100세까지도 충분히 편안하게 경제적 부분을 해결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노후의 빈곤층으로 이렇게 전락하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면 50대 초에 정확하게는 51.7세 정도에 이제 거의 명퇴를 하고 퇴직을 하신다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퇴직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일찍 퇴직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재취업을 해도 소득이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비, 거기에다가 결혼비용 이런 부분들이 물가 상승을 감안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요양비, 의료비, 그리고 본인의 또 의료비 지출, 이런 부분들이 이 노후의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그런 요인들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100세 시대를 준비하심에 있어가지고 준비해야 될 것, 꼭 명심해야 될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0대, 50대에는요, 뭐니 해도 자녀 리스크입니다. 돈이 몇 억이 있고 몇십억이 있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자녀 리스크 꼭 명심하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관리하셔야 됩니다. 2024년 올 6월 기준으로 보면 2030 세대가 그냥 집에서 쉬는 그런 어떤 인구가 61만 명이랍니다. 그 중에 4.7%가 약 한 42만 명 정도가 생활비를 부모님한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일명 우리 캥거루족이라고 그러죠. 근데 동물 캥거루는 1년만 있다가 자연으로 돌아가서 어미하고 같이 이렇게 지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1년만 있다가 이제 1년 후에 자립을 하고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의 어떤 사업 실패, 뭐 자영업 실패라든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신용불량, 그리고 요즘 언론에서 나오는 마약, 도박, 사이버 도박, 그리고 또 성장했을 때 또 이혼,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자녀 리스크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 물론 일본이나 선진국도 일본, 영국도 자녀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이 노후 보장이 어느 정도 갖춰졌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50대, 60대에 우리가 또 특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 부동산입니다. 이 자산의 부분을 선진국들은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이 부동산 자산, 금융자산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면 금융자산의 비율을 상당히 높이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부동산 자산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인구가 아주 급격하게 지금 이렇게 출산율도 줄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노동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 자산의 비중을 두는 것은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가 1991년도에 최고 부동산 가격이 피크였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와 비슷한 한 60대 40 정도로 부동산 자산의 비중을 많이 두었는데 이제 최근 들어오면서 부동산의 자산을 줄이고 금융자산으로 많이 이렇게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곧 이 부동산에 대한 이 자산을 금융자산 쪽으로 조금 이렇게 전환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50대, 60대에 우리가 또 유념해야 될 것은 평생현역입니다. 평생.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부분을 살려가지고 평생 현역으로 가서 그리고 할 수 있는 일, 재미난 일 등등을 해서 재취업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월 50만 원 정도의 근로소득이면 2억 원 정도의 정기예금 효과와 같다 이렇게 말들 하고요. 이제는 부부가 체면을 버리고 허드렛 일도 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도 챙기시고 부수적인 수입도 따르는 그런 어떤 취미활동, 사회공헌활동, 유연사회활동이라고 그러죠. 이제 생각이 같으신 분들, 취미가 같으신 분들하고 같이 이런 사회활동을 같이 하시는 부분, 이런 부분을 적극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일 또 중요한 것은 평생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말고 국민연금 외에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한두 세 가지 정도는 매월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우물을 준비해야 된다. 그게 주택연금이 될 수가 있고 농지연금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산지연금도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시간으로 해서 주택연금, 농지연금, 산지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연금은 줄여서 부동산연금이라고 그러는데요. 노후생활을 100% 보장하는 그리고 국가기관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은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주택연금의 개념, 그리고 장점, 그리고 주택연금의 물건 사례, 물건이 주택연금에 해당되는 종류가 많습니다. 다가구주택, 원룸, 투룸 주택을 말하죠. 그리고 주거목적 오피스텔, 그리고 근린주택, 상가주택이죠. 그리고 아파트, 그리고 일반주택, 그리고 주택연금으로 대상이 되지 않는 제외 물건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주택 소유자가 평생 무상으로 살면서 주택을 담보로 노후생활을 매월 지급받는 그런 제도를 말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이 지급받는 월 지급금액에 대한 안정성이 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지급하니까 그렇죠. 이 제도는 2007년부터 이제 시행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활성화되지 않은 것은 그래도 집 한 채는 큰아들 줘야지. 그리고 아니면 작은 아들 줘야지. 라는 등등의 부모님들의 어떤 그런 자식 사랑에 대한 그런 마음 때문에 2007년도부터 주택연금이 시행됐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널리 보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2021년도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2022년도에 주택연금 가입자 증가수가 아주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주택연금은 공적연금을 받으시는 것과 무관합니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 받으시잖아요. 국민연금 받으시면서 주택연금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공무원연금 받으시면서 주택연금 받으실 수 있고, 공적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공적연금을 받으시면서 주택연금은 주택연금대로 수령하실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연금을 받으시는 한 300여만 원 받으시는 이 퇴직하신 분이 300여만 원 가지고 생활이 어렵다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과 주택연금을 별도로 주택연금을 많은 분들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도 사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매, 공매 주택을 주택연금과 결합하면 이 감정가의 한 30에서 70% 정도, 요즘 경공매 물건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공매로 활용하면 수익률이 아주 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계신 그런 주택을 담보로 해가지고 주택연금을 신청을 하셔도 살고 계시면서 자기 집에 주택연금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주택연금의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자 연령은 55세부터 가입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 그러니까 부부 중 한 분이 55세 이상, 그리고 배우자는 55세보다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으로 가입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택 가격, 기준이 되는 주택 가격은 공사에서 인정하는 시세로 합니다. 그리고 공신력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시세를 말을 하는데요. 공신력 있는 기관, 예를 들어서 KB국민은행 인터넷 시세, 그리고 부동산원의 인터넷 시세, 이런 시세를, 거래되고 있는 시세를 기준 가격으로 잡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주택연금 담보 제공 방식으로는 이제 건저당 방식하고 신탁 방식이 있는데, 건저당 방식은 뭐냐면 주택 소유자가 소유권을 그대로 가지면서 공사에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이고, 신탁 방식은 주택 소유자가 공사에 주택을 신탁을 하고 계약자가 돌아가시면 배우자한테 자동적으로 월지급금, 연금이 수령되는 그런 방식을 신탁 방식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연금 지급 방식은 종신 방식과 혼합 방식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종신 방식은 정액형이라 해가지고 일정 금액을 꾸준하게 지급받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초기 정액형 이래가지고 초기에 이제 가입한 3년, 5년, 7년, 10년 이렇게 가입한 기간에는 정액형보다 많이 받고, 그리고 3년, 5년, 7년, 10년이 지난 후에는 한 정액형보다 한 70% 정도, 30% 정도 덜 받는 그런 어떤 종신 방식이 있고요. 혼합 방식은 확정기간 방식이라 해가지고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10년부터 30년까지 일정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안에 꾸준한 금액을 받는 그런 방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대 방식이 있는데요. 우대 방식은 뭐냐 하면 계약자와 배우자가 이제 기초연금 수급자이시고, 그리고 두 분의 어떤 주택 가격의 합이 2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2억 원 이하, 그리고 1주택인 경우에는 월지급금을 20에서 한 23% 우대해 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저소득층이 약간 될 수가 있죠. 이런 분들한테는 우대해주는 방식이 있다. 그리고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개인적인 어떤 그런 채무라든지 압류가 있을 경우에 그 최저 생계비 185만 원 정도까지는 이제 압류 금지 전용 계좌를 만들어줘서 이렇게 노후에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그런 지킴이 통장을 만들어 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연금의 장점을 보겠습니다. 장점은 뭐니 해도 평생 사시는 집에서 거주하시면서 평생 지급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자가 돌아가셔도 배우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지급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성이 있다. 그리고 주택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연구위원님의 어떤 연구 자료를 보면 이 주택연금 가입을 하시면 기대수명이 3년에서 6년이 늘어난답니다. 그리고 이혼율이 뚝 떨어진답니다. 이혼하면 못 받습니다. 그리고 재혼해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실혼이 아니라 법률혼, 이 법률혼 관계에 있는 가족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성이 있고 국가기관에서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월지급금이 안 들어올 염려가 없습니다. 계약과 동시에 월별 지급 금액이 딱 명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급 보증이 약속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합리적인 상속 이 부분은 뭐냐면 가입자하고 배우자가 100세, 120세까지 사셔가지고 그 담보주택의 어떤 가격보다도 월지급금 그 연금 수령액이 주택연금 수령액이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많이 받은 부분에 대해서 그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두 분이 일찍 돌아가셨다. 그러면 주택 가격과 지급받으신 그 연금의 어떤 금액 차익만큼은 상속인에게 상속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제 혜택 부분인데요. 세제 혜택 부분, 그 주택 가격의 시가 표준액이 그 5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그 재산세액의 25%를 감면해주는 그런 세제 혜택도 있습니다. 자, 이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사례. 다가구 주택인데요. 다가구 주택은 아까 말씀드렸던 원룸, 투룸, 이제 이런 주택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층에는 주차장, 2, 3층에 원룸, 투룸이 있고, 그리고 4층. 주택은 이제 실질적으로는 4층이지만은 이제 3개층으로 되어 있죠. 그런 다가구 주택. 그런 다가구 주택의 어떤, 그 경매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다가구 주택은 경매 낙찰률이 보통은 50%, 60% 전후입니다. 그래서 서울 강서구에 있는 그런 다가구 주택의 사례를 보면요. 낙찰이 한 51%, 50% 정도에 대해서 시가, 감정가 12억 원의 다가구 주택이 6억 원에 낙찰이 됩니다. 그러면은 55세부터 주택연금을 계약하실 수가 있고 수령하실 수가 있는데 55세에 만약에 6억 원에 있는 6억 원짜리의 어떤 그런 아파트에 계신다 이러면은 월 90만 원 정도밖에 수령이 안 됩니다. 90만 원. 그리고 60세가 되면은 122만 원 정도 수령이 되는데 이 6억 원짜리 아파트를 파셔서 경매로 12억 원짜리의 다가구 주택을 50%의 낙찰을 받으신다. 이렇게 한다면은 12억 원 그 기준 금액의 국민 주택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12억 원이면 있지 않습니까? 55세에 181만 원입니다. 그리고 60세에는 245만 원 정도의 주택연금을 수령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아파트 6억 원짜리를 갖고 계셨다고 하더라도 6억 원짜리를 12억 원 이렇게 12억 원 감정가 12억 원의 그런 경매 물건으로 이렇게 갈아타신다면 전환하신다면은 주택연금을 2배 이상, 2배 정도
수령하실 수가 있고, 여기에서 나오는 원룸의 월세, 그리고 투룸의 월세는 부대 수입입니다. 부대 수입. 그래서 추가로 수입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지만은 2층에 3가구, 3층에 3가구, 4층에 주인이 산다. 이렇게 할 경우에 2층에 3가구, 3층에 3가구, 총 6가구. 6가구에, 한 가구에 한 30만 원씩 세를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6가구 180만 원입니다. 180만 원. 180만 원의 월세는 월세대로 받고, 그리고 55세에 181만 원 주택연금은 주택연금대로 받으실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5세에 360만 원 정도의 주택연금과 추가적인 월세 수입을 받으실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가구 주택, 또 이제 창원에 있는 그런 다가구 주택의 어떤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액은 좀 차이가 있지만은 감정가 8억 5천 정도의 그 다가구 주택이 50% 정도, 4억 6천 정도에 이렇게 낙찰이 됩니다. 50%, 60% 정도에. 물건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임차인이 4가구가 있고요. 이럴 경우에는 60세 같으면은 163만 원. 그리고 65세에는 191만 원 정도 주택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4가구의 임차인이 있으니까 4가구에서 뭐 30만 원씩만 잡아도 120만 원. 그러면은 60세에 주택연금, 그리고 주택에 사시는 세입자의 월세 합해서 60세에 283만 원, 65세에 311만 원 정도의 주택연금과 월세 수입을 얻으실 수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60세에 283만 원, 65세에 311만 원 이런 부분을 계약자가 돌아가시더라도 배우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대로 매달 연금으로 받으실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300여만 원의 주택연금을 받으시면서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대로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시면 이 기대 수명이 조금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인 비용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이제 오피스텔에 많이 주거하시잖아요.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사무실로도 오피스텔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사무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를 주거 목적으로 내는, 주거용으로 내는 주거 목적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제 수령액이 일반 주택 그리고 아파트보다는 좀 적습니다. 그래서 한 75% 정도, 한 25% 정도 뭐 삭감된 그런 비용으로 주택연금을 받지만 이제 연금 대상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린주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린주택은 상가주택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층에는 상가, 2, 3층에는 원룸, 투룸, 그리고 뭐 4층에는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그 주택이 되겠습니다. 부산 강서구에 있는 이제 주택을 한번 사례로 들어보겠습니다. 8억 5천 정도의 그런 감정가를 가졌는데, 그리고 낙찰은 한 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70%는 이제 상가주택 같은 경우 상가월세가 좀 이제 월세가 꼬박꼬박 좀 들어오니까 낙찰률이 좀 높습니다. 이제 그러나 이제 8억 5천짜리를 6억에 낙찰을 받으니까 수익은 좋은 편이죠. 왜? 8억 5천이 좀 보수적으로 봐서 8억 원의 어떤 기준에 8억 원 기준을 이제 기존에 있는 주택연금을 수령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수익률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층에는 이제 상가고요. 2, 3층에 뭐 원룸, 투룸이라서 5가구가 살고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60세에
8억 원에 준하는 163만 원, 65세에는 197만 원의 월세를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1층에 상가고 2, 3층에 원룸 투룸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1층에 아무리 못 받아도 이제 보수적으로 보는 겁니다. 아무리 못 받아도 70만 원 정도의 세를 받고 있고 2, 3층에 5가구 뭐 30만 원씩만 잡아도 150만 원. 그러니까 220만 원의 월세를 부수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주택연금은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별도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60세에 둘 다 합하면 60세에 383만 원, 그리고 65세에는 417만 원 정도의 주택연금과 월세 수입을 합한 금액을 대략적으로 받으실 수가 있다. 이게 주택연금의 메리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정액형, 종신지급 방식의 아까 말씀드렸던 정액형 기준인데요. 요 금액 자료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그 금액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연금은 연금대로 받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이 공적연금은 연금대로 받으시고, 주택연금은 주택연금대로 받으실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아파트.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아파트에 거주를 많이 하시니까요. 아파트를 보면, 김포시 풍무동에 있는 아파트 사례를 들었는데, 아파트는 이제 낙찰가가 좀 높죠. 그래서 4억 원 정도의 거래 아파트가 3억 원에 이제 거래가 됩니다. 70% 정도, 70한 3, 4% 거래가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3억 원의 아파트를 구입했다 하더라도 거래 시가인 4억 원, 물론 감정가가 이제 조금 오른다고 보고 감정가 4억 원에 준하는 그런 어떤 주택연금을 받으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60세에 이제 81만 원 정도, 그리고 65세에는 98만 원 정도 매달 연금 수령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정액형 종신지급 방식을 보면 1억 원당 한 60세에 한 21만 원 정도, 1억 원당 한 21만 원 정도 연금 수령을 받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 주택을 보겠습니다. 일반 주택. 거의 다 이제 아파트를 많이 선호하시니까 주택에 대한 이제 선호도가 좀 떨어지죠. 그러나 감정가라든지 시가 표준액에 있는 금액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광주시 태초면에 있는 주택을 한번 보는데요. 감정가 9억 원짜리가 3억에 낙찰이 됩니다. 보통 주택은 좀 싸게 낙찰이 됩니다. 그래서 3억에 낙찰이 되더라도 감정가 9억 원에 준하는 주택연금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65세에는 이제 감정가 9억 원에 준하는 주택연금 221만 원을 이제 받으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원룸이라든지 세를 받을 수 있는 또 다가구 주택이 하는 개 정도 있다면 별도로 또 월세 수입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주택연금으로 이제 해당이 안 되는 재물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물권은 건축물 대장상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위반 건축물에 이래가지고 노란 딱지가 붙어 있는 거 있죠. 그런 위반 건축물은 이제 해당 사항이 안 되고, 그리고 같은 면적의 업무시설이라든지 그리고 건생시설로 주택 면적과 건생 업무시설 면적이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층의 업무시설이 93제곱미터고 2층의 주택이 81제곱미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업무시설이 넓다. 그러면 주택연금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연금 대상은 업무시설 그리고 상가 건생시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 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위반 건축물도 약간은 원상복귀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 옥산층에 이렇게 알루미늄 샤시로 해가지고 세탁실을 갖다가 약간 이렇게
불법으로 해서 이렇게 증축을 했다. 뭐 4제곱미터 정도, 한 평 정도를 증축했다. 이런 거는 금방 원상복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월세를 많이 받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2층에 투룸 2가구를 원룸 4가구로 이렇게 증개축하는 이런 어떤 위반 건축물은 원상복구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택연금 물권에서 제외가 된다. 그리고 그런 내용은 위반 건축물 대장상 변동 내용 및 원인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연금으로 제외가 되는 게 있습니다. 제외가 되는 물건은 뭐냐면 고가주택입니다. 고가주택, 고가아파트. 예를 들어서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이제 고가아파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20억 원이 넘는 고가아파트, 뭐 개포동, 강남구 개포동 마찬가지죠. 35억 원 정도의 고가아파트. 이 고가아파트들은 주택연금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3일 그 기준시가, 그러니까 고시되고 있는 가격이 이제 공시 가격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이제 완화가 되었는데요. 주택연금 그 가입 희망자들이 많이 계셨다는 겁니다. 많이 계신데 가격이 9억 원이 넘어가니까 가입이 안 된다. 그래서 좀 완화를 시켜달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공시 가격을 약간 해당되는 공시 가격을 조금 높여드렸습니다. 그래서 9억 원에서 12억 원, 실거래되고 있는 가격은 한 17억 원 정도 내외의 어떤 주택은 주택연금 대상으로 적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농지연금 하면 일반인들이 상당히 두려움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아, 내가 농사를 어떻게 지어? 농사 못 지어? 농사 한 번도 안 지어봤는데?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농지연금에서 말하는 영농경력, 영농은 지금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이 농사를 짓고 예를 들어서 농협 하나로마트라든지 시중장에 나가서 물건을 이제 농산물을 파는 부분하고는 약간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인이 되어가지고 소유 농지를 담보로 해서 농지연금을 수령하는 거기 때문에 이 파종으로 해가지고 작물의 크기 그리고 모양이라든지 뭐 등등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농지연금 부분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연금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라는 곳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연금과는 달리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급 금액이 조금 높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수익률이 좀 좋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농지연금은 2011년도부터 농지연금이 시행이 되었는데요. 2011년부터 시행이 돼서 이제 2, 3년이 되었죠. 그러나 지금까지 농촌에 계신 그리고 이제 농지연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는 계신데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경작하고 있는 저 밭, 저 과수원을 농지은행에 맡겨서 내가 연금을 받는다. 그런 부분을 어르신들이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나는 이제 늙었는데, 우리 큰아들, 딸을 줘야지. 내가 왜, 편하게 살자고 저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맡겨.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르신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농촌에 계신 이런 어떤 어르신들의 어떤 씀씀이가, 경제적인 그런 이제 비용이 많이 이렇게 늘다 보니까 농지연금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수요가 아주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이 농지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권장을 하시죠. 그래서 가입률이 2011년에 시행이 되었지만 최근 들어서 가입률이 아주
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연금과 마찬가지로 농지연금도 공적연금과 무관하게 중복해서 수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받고 계시는 국민연금 그리고 주택연금 아니면은 군인연금 그리고 사학연금 등등과 무관하게 농지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이중으로 매월 이렇게 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이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매월 15일 날 입금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경공매 물건이 아주 주택뿐만이 아니고 농지도 경공매 물건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다른 물건하고는 달리 이 감정가 대비 20%에서 한 40% 정도면은 웬만한 농지는 이렇게 낙찰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낙찰을 받으시고 바로 이제 농지연금을 이제 신청하실 수는 없고요. 소유 기간이 2년은 지나야 됩니다. 2년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농지를 바로 구입을 해가지고 농지연금을 준비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농지를 임대해서 국가기관으로부터 임대해서 농지연금을 수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지를 임대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2030 세대 농촌 후계자 등등, 그리고 귀촌, 귀농 이런 분들을 우선 자격을 이제 주는 경우도 있는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지를 임대해 주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서 온비드라는 사이트 있죠? 온비드를 통해서 농지를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임대. 보증금 없이 1년에 얼마 이렇게 해서 나중에 그 자료를 보여드릴 건데요. 농지를 임대를 해줘서 영농 경력 5년을 준비하는 이제 그런 임대로 농지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는 이제 자격을 갖추는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돈은 이제 여러 가지 쓰임새가 많지만은 보통 보면 농지연금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농지연금 같은 경우는 1억 원 정도면 월 한 18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농지연금을 수령하실 수도 있다. 물론 거기에는 수시인출이라는 그런 대출을 활용하는 이제 방법인데요. 그런 수시인출형이라는 대출을 활용하면 목돈이 없어도 농지연금을 수령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가입자가 만약에 돌아가셔도, 계약자가 돌아가셔도 배우자까지 100% 금액을 그대로 승계해 드립니다. 물론 승계 조건은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차후에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금액을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돌아가시면 유족연금이라 해서 60%만 이제 이 배우자한테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농지연금은 100% 그대로 지급을 해서 보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해드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농지연금 그리고 산지연금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사례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